4년이에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들이 지훈 씨 아들인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니면 애초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었던 건가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여보, 오늘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길에서 지훈이를 봤어. 아니, 지훈이 같은 아이들을. 한상도는 현관문을 열며 아내에게 건넨 첫마디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윤미자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의 눈가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서려 있었다. 겨울밤의 찬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상도는 코트를 벗으며 거실 소파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70대 초반 중견기업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다. 신호에 걸렸을 때였어. 차창 밖을 보는데 상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는 1시간 전 목격한 장면이 여전히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어두운 인도, 낡은 끌차의 골판지 상자들을 가득 싣고 천천히 밀고 가는 여인의 뒷모습, 그리고 그 양옆에서 빨간 장갑을 낀 채 걸어가던 두 아이. 아이들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스쳤을 때 상도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눈매, 그 입가의 선, 코끝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지훈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두 아이는 추운 날씨에도 밝게 웃으며 엄마 곁을 따라 걷고 있었다. 상도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려고 했다.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려는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여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둘러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차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고 상도는 뒤를 돌아보며 창밖을 응시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들 얼굴이 지훈이 어렸을 때랑 똑같았어.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아들 지훈의 이름이 이 집에서 제대로 불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5년 전 아들이 떠난 뒤로 두 사람은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던 것이다. 피곤하셨나 봐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자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 역시 남편의 이야기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상도는 평생을 냉철한 판단력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상도는 창가로 걸어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한쪽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예감 같은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눈발을 맞으며 끌차를 밀고 가던 그 여인과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여전히 추운 밤거리를 걷고 있을까? 상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간은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절로 강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부터 익힌 습관이었다. 일찍 일어나는 아이가 세면대를 먼저 쓸 수 있었고 아침 식사 당번을 자원하면 선생님들의 눈에 좋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이불을 개고 좁은 원룸의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38세. 혼자 살아온 시간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보육원을 나온 뒤 여러 일을 전전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근무, 공장 생산직. 그러다 회계 보조 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제조업체에서 격리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동생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섰던 일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직장을 잃었으며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빚을 갚았다. 3년이 걸렸지만 신용은 회복되었고 이제는 작은 월급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서연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장 사무실 청소였다. 그것은 업무 지시 사항이 아니었지만 일찍 출근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책상을 닦고 서류를 정리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채워두었다. 서연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격리과장이 출근하며 환하게 웃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일은 정확하고 성실했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전에는 거래처 세금 계산서를 정리하고 오후에는 월말 결산 준비를 돕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공장 현장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서연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공장장이 사무실에 연락을 넣었다. 한지훈. 회장의 아들이자 회사의 젊은 이사였다. 서연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다. 본사에서 근무하고 이 공장에는 분기에 한두 번 정도만 들른다고 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창문 너머로 공장 현장을 내려다보았다. 현장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공장장과 함께 라인을 둘러보고 있었다. 안전모를 쓴 모습이었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 보였다. 몸을 숙여 작업자의 말을 경청하고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1시간쯤 지나 지훈이 사무실로 올라왔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지훈이 사무실을 지나가며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서연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가 격리과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연의 책상 앞을 지나쳤다. 그리고 멈춰섰다. 혹시 강서연 씨?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난달 결산 보고서 서연 씨가 정리하신 거 봤어요.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오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다. 본사 이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자신이 정리한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놀라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일부러 멈춰서서 감사 인사를 건넨다는 것이 낯설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도 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 뒤로 지우는 가끔 공장에 들를 때마다 서연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요즘 일은 어때요? 힘든 거 없으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서연은 그 질문들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달쯤 지났을 때 지훈이 퇴근 시간에 맞춰
공장 앞에 나타났다. 서연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연은 망설였다. 그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다. 저 이사님이랑 제가 커피를 마신다는 게 직급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공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지우는 서연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물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혼자 살아온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서연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지훈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 씨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지훈은 서연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끌렸고 서연은 지훈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의 벽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두려웠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부족함이 지훈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지훈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서연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 굳어졌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훈 씨,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부모님께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지훈의 집안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 그리고 보육원 출신의 신용불량 이력까지 있는 자신. 이 조합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일단 만나봐요. 부모님도 서연 씨를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훈의 확신에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상도와 윤미자를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지훈이 예약한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지훈의 배려였다.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서연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상도와 미자는 서연을 마주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태도, 맑은 눈빛. 하지만 부모로서의 걱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식사 내내 대화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 지금은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현실.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숨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도는 묵묵히 들었다. 미자는 서연의 손을 잠깐 잡았다. 서연 씨,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분명했다. 우리 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미자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훈이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알아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지훈 씨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자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훈을 사랑하지만 그를 위해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지훈을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훈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훈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요. 지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부모님 걱정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서연 씨예요. 하지만 같이 가봐요. 어렵더라도 같이 가봐요. 제가 서연 씨한테 기대고 싶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서연 씨가 저를 잡아주면 돼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그녀에게 누군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처음이었다. 제가 지훈 씨를 힘들게 하면 어떡해요? 그럼 같이 힘든 거예요. 그게 가족 아닐까요?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다. 상도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걱정이 앞섰지만 아들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버지는 지켜볼게. 상도의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걱정, 안타까움, 그리고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처음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야.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니까. 두 사람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몇 년 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낡은 전셋집의 벽지는 곳곳이 변색되어 있었다. 서연은 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여기 도배하면 예쁘겠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볼까요? 지훈의 제안에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직접요? 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죠. 두 사람은 주말마다 집을 고쳤다. 인터넷으로 도배하는 법을 찾아보고 벽지와 풀을 사서 조심조심 벽에 붙였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벽지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공기가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즐거웠다. 서연이 벽지를 펴면 지훈이 풀을 바르고 지훈이 높은 곳을 붙이면 서연이 아래쪽을 매만졌다. 지훈 씨, 여기 좀 봐요. 기포 생겼어요. 어디? 아, 이것도 나중에 추억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업을 이어갔다. 한쪽 벽을 다 붙이고 나니 해가 저물어 있었다. 서연은 완성된 벽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한 거네요. 그러게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서연에게는 새로웠다. 보육원에는 우리 방은 있었지만 우리 집은 없었다. 혼자 살던 원룸도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달랐다.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그것이 집이라는 것을 서연은 처음 알았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서연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라면도 태우던 그녀였지만 지훈을 위해 하나씩 배워갔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지훈은 늘 맛있다고 했다. 서연 씨는 요리 천재인가 봐요. 거짓말.
어제 된장찌개 짰잖아요. 오늘은 완벽한데요?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에게는 음식의 맛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들여 밥을 지어준다는 것. 그 마음이 더 따뜻했다. 지훈 씨, 저 오늘 공장에서 칭찬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이번 달 재고 정리를 제가 맡았는데 과장님이 정확하다고 하셨어요. 역시 우리 서연 씨가 최고지.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이런 사소한 대화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지훈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힘든 프로젝트, 까다로운 거래처, 가끔 아버지와의 의견 충돌. 서연은 조용히 듣고 지훈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하고 있어요. 지훈 씨는 늘 최선을 다하잖아요. 서연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았다. 가끔 길에서 어린 가족을 보면 서연이 잠시 멈춰 서곤 했다. 저런 가족이 부러워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아니, 될 거예요.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지훈의 가슴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저 처음으로 행복해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의 말은 진심이었다. 회사에서, 집안에서 그는 늘 회장 아들이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했고 실망시키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한지훈이었다. 한 사람의 남자로, 한 사람의 짝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동네 슈퍼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늘 웃으셨다. 젊은 부부 보기 좋네. 새댁이 참 예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인사했다. 할머니는 가끔 덤으로 과일을 챙겨주셨다. 둘이 잘 살아. 서로 아껴주고. 네, 할머니. 직장에서도 서연의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가끔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다. 격리과장이 농담조로 물었다. 서연 씨,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아, 네. 좋은 일 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숨기지 않았다. 부끄러운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도 행복할 자격이 있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서연은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지훈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다. 서연 씨, 응?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요. 응? 그러자. 서연은 눈을 감았다. 지훈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상도와 미자는 가끔 아들에게 연락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지훈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든 거 없고? 없어요. 걱정 마세요. 상도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아들이 자신들 없이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미자는 가끔 아들의 집 근처를 지나가곤 했다. 직접 들르지는 못하고 멀리서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보며 돌아섰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계절은 흘러갔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 두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매일매일이 소중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밤에 함께 잠드는 일상.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도시를 감쌌다. 지우는 회사에서 연말 결산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늦은 야근이 계속되었고 서연은 매일 밤 남편을 기다렸다. 그날도 지우는 사무실에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지훈 씨, 아직도 이래요? 응, 거의 다 끝나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눈 온대요. 조심해서 와요. 걱정 마. 택시 타고 갈게. 서연 씨는 자고 있어도 돼. 아니요. 기다릴게요. 따뜻한 국 끓여 놓을게요. 고마워.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가면 서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국과 함께. 그 생각만으로도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1시간 뒤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건물 앞에서 택시를 잡았다. 눈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신림동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한산한 도로를 달렸다. 지우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다. 아름다웠다. 서연과 함께 보고 싶은 풍경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20분 후면 도착. 배고파 죽겠어. 서연의 답장이 바로 왔다.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히 와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가면 서연을 꼭 안아줘야지.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충격. 그리고 어둠.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사고였다. 지훈의 의식은 순식간에 흐려졌다. 서연. 그의 마지막 생각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서연은 집에서 국을 끓이며 시계를 보았다. 지훈이 출발했다고 한 지 25분이 지났다.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고 김치를 꺼냈다.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다.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들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두 번 더.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무슨 일 있는 건가?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괜한 걱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택시가 막히는 중일 거야. 곧 연락이 올 거야. 1시간이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강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지훈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네.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서연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달렸다. 택시를 잡아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모병원. 빨리 좀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서연은 접수대로 달려가 지훈의 이름을 말했다. 간호사가 그녀를 중환자실 앞으로 안내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시간 전만 해도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방 집에 온다고 했는데,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다. 서연은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제발 지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고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지훈 씨는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 표정만으로도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너무 위중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사의 다음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그 위에 지훈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직 따뜻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흐느꼈다. 소리 없이, 끝없이 눈물만 흘렀다. 금방 온다고 했잖아요. 국 끓여놨는데. 대답은 없었다. 지훈은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것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상도와 미자가 달려왔다. 미자는 아들의 영정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훈아, 지훈아.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다. 흘리면 무너질 것 같았다. 서연과 상도 부부는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다. 너무 아팠다. 말 한마디조차 나누기 힘들었다. 각자의 슬픔이 너무 커서 서로를 위로할 여력이 없었다.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은 떠났다. 서연은 빈 장례식장에 홀로 남아 지훈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 씨,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걸. 서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다. 지훈 없이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다. 지훈의 옷이 걸려있는 옷장, 그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커피잔, 함께 붙였던 벽지의 기포. 모든 것이 그를 기억나게 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은 것 같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강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한 회장님 측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변호사는 식탁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여러 장의 문서가 꺼내졌다. 고인의 유산 정리건으로 왔습니다. 한지훈 씨의 보험금, 퇴직금, 예금 등을 합산하면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서연은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었다. 법적으로 모두 배우자이신 서연 씨의 몫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다. 서연은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펜을 잡지 않았다. 혹시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연락 주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뒤 서연은 홀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4억?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빚에 시달리던 과거를 생각하면 꿈 같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훈 씨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서연은 지훈과 결혼할 때부터 이런 시선을 두려워했다. 가난한 배경, 보육원 출신, 사람들은 늘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지훈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막아줬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없었다. 일주일 뒤 서연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왔다. 서연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네. 유산을 포기하신다고요? 네. 저 혼자 살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건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 씨, 이건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어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사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속 포기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서류가 준비되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펜을 놓는 순간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4억이라는 금액이 사라졌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상도와 미자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 씨가 모두 포기했다고? 네, 회장님. 본인이 원하셨습니다. 상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자는 눈물을 훔쳤다. 우리가 그 사람을 오해했던 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연에게 연락하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고 서연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녀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회사에 복직했고 조용히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모두가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책상을 붙잡고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시야가 흐려졌다. 서연 씨, 괜찮아요? 격리과장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워서 얼굴이 창백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동료들의 권유에 결국 병원에 갔다. 간단한 검사를 받고 진료실에 앉아 기다렸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들어왔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네, 임신 8주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다. 쌍둥이세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화면에는 2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콩닥콩닥. 작지만 힘차게. 쌍둥이. 제가? 네. 건강해 보입니다. 다만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앞으로는 몸조리 잘 하셔야 해요.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2개의 작은 생명, 지훈의 아이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두려움, 감사함, 책임감,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배를 감싸 안았다. 지훈 씨, 우리 아기들이에요. 2명이나.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지훈이 곁에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 잘 살아볼게요. 지훈 씨 고마워요.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지훈의 사진 옆에 놓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지훈이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겠다고.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잘할 수 있어. 서연 씨는 강한 사람이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4년이라는 세월이 서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출산 후 서연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두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아껴야 했다. 월 35만 원의 작은 방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충분했다. 한도윤과 한도현. 쌍둥이 아들들은 지훈을 그대로 빼닮았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와 입모양이 너무나 닮아서 서연은 가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도윤이가 너무 예뻐서 그래. 나도 예뻐? 도연이가 옆에서 물었다. 그럼 도연이도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서연은 두 아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힘들어도 지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조용히 일어나 근처 상가 주변을 돌며 재활용 상자를 모았다. 작은 끌차에 골판지를 싣고 고물상에 가져가면 하루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왔네? 고물상 주인이 인사했다. 네. 아이들 깨기 전에 다녀와야 해서요. 두 아들 키운다며? 대단해. 요새 같은 세상에 혼자서. 서연은 웃으며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 돈이면 오늘 저녁 반찬을 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막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엄마 왔어. 도윤과 도연이 달려와 서연을 안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뺨에 뽀뽀를 했다. 우리 아가들 잘 잤어? 응. 엄마는? 엄마도 잘 잤지.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매일 4시간도 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다.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오전 일과였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두 아이는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엄마, 오늘 우리 그림 그리기 한대. 그래. 도윤이는 뭐 그릴 거야? 자동차. 나는 공룡. 도연이가 소리쳤다. 서연은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선생님께 정중히 인사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서연 씨. 애들 잘 지낼 테니 걱정 마세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서연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육료를 최대한 지원해주려 애썼다. 서연은 그 마음이 감사했다. 낮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회계 보조 일을 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어린이집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었다. 아침에 미리 싸온 밥과 김치,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아껴 먹으면 저녁까지 버틸 수 있었다. 서연 씨,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동료가 물었지만 서연은 웃으며 거절했다.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먼저 다녀오세요. 혼자 밥을 먹으며 서연은 휴대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봤다. 어린이집에서 찍어 보내준 사진들. 도윤이가 블록을 쌓고 있는 모습, 도연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면 피로가 조금 풀렸다. 오후 6시 정시 퇴근과 동시에 서연은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아이들이 뛰어와 안겼다. 오늘 재밌었어? 응, 나 그림 1등 했어.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었다. 자동차 그림이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다.
우와, 정말 멋진데? 엄마가 집에 붙여놓을게. 나도 봐. 도연이가 공룡 그림을 보여줬다. 서연은 두 그림을 모두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가끔 마트에 들러 할인하는 식재료를 샀다. 아이들은 과자 코너 앞에서 멈췄지만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참자. 다음에 사줄게. 알았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먹고 씻기고 재우는 것이 밤 일과였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서연은 잠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쉬는 시간도 길지 않았다. 밤 11시가 되면 다시 집을 나섰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새벽 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음을 참으며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다. 힘들겠네요. 매일 이렇게 일하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괜찮아요. 아이들 있으니까 힘이 나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아이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새벽 4시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곧바로 끌차를 끌고 상자를 모으러 나갔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시작되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가서 뛰어놀게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줬다. 돈이 들지 않는 놀이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려 애썼다.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도윤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리켰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씩 사줄까? 진짜? 응. 우리 도윤이, 도연이 착하니까. 서연은 주머니에 잔돈을 세어보고 아이스크림을 샀다.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너희 맛있게 먹어. 사실 서연도 먹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한 개 값이면 저녁 반찬 재료를 살 수 있었다. 겨울이 되자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 켜고 이불을 두껍게 덮었다. 아이들은 추운지 서로 꼭 붙어서 잤다. 엄마, 추워. 그럼 엄마 품으로 들어와. 서연은 두 아이를 양옆에 안고 잤다. 아이들의 체온이 따뜻했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세상 어떤 추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눈 오는 저녁, 서연은 재활용 상자를 싣고 끌차를 끌고 있었다. 아이들은 양옆에서 장갑을 끼고 걸어갔다. 엄마, 눈 와. 예쁘지? 응. 도윤과 도연은 눈을 맞으며 깔깔 웃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힘들지만 행복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곧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봄이 왔다. 따뜻한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겨우내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했다. 윤미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요즘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이 가끔 산책이라도 하라고 권했다. 미자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느려졌다. 걸음도 생각도. 지훈을 잃은 뒤로는 더욱 그랬다. 아들 없는 세상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골목 모퉁이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으앙. 미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안쪽 담벼락 옆에 한 남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빨간 장갑을 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얘야, 왜 우니? 미자가 다가가 아이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아이의 눈, 눈매, 입매, 코끝의 각도까지. 지훈이, 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어린 시절 지훈의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있었다. 사진 속에서만 보던, 기억 속에서만 떠올리던 그 얼굴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엄마, 엄마.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한 여자가 작은 끌차를 밀고 급히 달려왔다. 강서연이었다. 미자는 그녀를 알아봤다. 지훈이, 지훈의 아내였던 사람. 도윤아, 여기 있었구나. 엄마 놀랐잖아. 서연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닦아줬다. 그리고 미자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어머님, 아이가 울고 있어서. 미자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괜찮습니다. 잠깐 딴청 피운 사이에 이 아이가 떨어졌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또 다른 아이가 모퉁이에서 뛰어왔다. 엄마, 여기 있었어? 도연이었다. 미자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쌍둥이, 똑같이 생긴 두 아이. 그리고 둘 다 지훈을 닮았다. 애들아, 인사드려. 할머니세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가 동시에 인사했다. 밝고 맑은 목소리. 미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네, 안녕. 미자는 간신히 대답했다. 서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다.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어머님. 그래요. 서연 씨도. 서연은 끌차를 밀고 아이들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다. 미자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못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상도가 놀라 달려왔다. 오늘 길에서.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훈이를 봤어요. 뭐라고요? 아니, 지훈이 같았어요. 어린 시절 지훈이를. 아이가 둘이었어요. 쌍둥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상도는 아내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해봐요. 미자는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우는 아이, 장갑, 서연,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상도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 씨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네. 도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도 있었고요. 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5년 전 겨울밤 차 안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다. 끌차를 밀던 여인과 두 아이. 당시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었다. 여보. 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혹시 그 아이들이. 그녀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 확인해 보겠소. 상도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다. 그 눈빛, 그 미소. 너무나 지훈을 닮았다. 제발 우리 손자였으면. 미자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 손자들이라면 지난 4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아니,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 상도도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직감이 발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붙였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며칠 뒤 상도는 퇴근길에 일부러 신림동 쪽으로 차를 돌렸다. 운전기사에게 천천히 가라고 지시했다. 회장님, 어디 들르실 곳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천천히 가보게. 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다. 저녁 7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골목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때 상도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끌차를 끄는 여자. 그 옆에서 걷는 두 아이. 눈이 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5년 전 그날 밤의 장면이 겹쳐 보였다. 차를 세우게. 네, 여기서요? 그래, 잠깐만. 차가 멈췄다. 상도는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봤다. 서연은 끌차를 골목 한쪽에 세우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옆에 꼭 붙어 섰다. 상도는 아이들의 옆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저 코, 저 턱선, 저 걸음걸이까지 모두 지훈의 것이었다. 운전하게. 회사로 가지. 차가 다시 움직였다. 상도는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저 아이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상도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강서연이라는 사람 기억하나? 네, 회장님. 지훈 이사님의.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게. 그리고 상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이가 있는지도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이틀 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다. 조사 결과입니다. 상도는 보고서를 펼쳤다. 서연의 현재 주소, 직장, 그리고 쌍둥이 아들. 한도윤, 한도현. 출생일. 상도는 출생일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지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뒤였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 회장님, 그게 방법을 찾아보게. 서연 씨가 알지 못하게. 비서실장은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기부금 명목으로 접근해 아이들이 사용한 물품을 수거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상도와 미자는 병원 진료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다. 결과를 확인하셨습니까? 상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 상단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친자 확률 99.99%. 미자는 서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상도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 손자들.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우리 손자들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손자들이 있다는 기쁨. 하지만 그들이 지난 4년 동안 힘들게 살았을 것이라는 슬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자가 흐느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 씨는 혼자서 어떻게. 상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류를 꽉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자가 물었다. 상도는 한참을 생각했다. 찾아가야죠.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서연 씨가 우릴 용서할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합니다.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떻게 서연을 만나야 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찾아가면 놀랄 것이고 전화를 하자니 거절당할까 두려웠다. 직접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소. 언제요? 내일.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소.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서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이들은 자신들을 받아줄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손자들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는 없었다. 새벽 5시, 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다. 끌차를 끌고 골목을 나서는데 눈이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걸었다. 상자를 몇 개 싣고 고물상으로 가는 길이었다. 반지하 집 앞 골목에 끌차를 세우고 돌아서는 순간 서연은 멈춰섰다. 골목 입구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상도와 미자였다. 고급차가 아니라 걸어서 온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눈 위에 서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회장님. 서연은 당황해서 끌차 손잡이를 놓쳤다. 상도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서연 씨. 상도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70대 노인이 눈 내리는 새벽에 젊은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낯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아시나요? 미자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게 됐어요. 늦었지만.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4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힘들었던 밤들, 외로웠던 순간들, 아이들을 위해 참았던 눈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 삶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거절해야 할까? 아이들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까? 이들을 믿어도 될까? 그때 반지하 문이 열렸다. 엄마. 도윤과 도연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다. 엄마, 눈 온다. 아이들은 눈을 맞으며 깔깔 웃었다. 그리고 상도와 미자를 발견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도윤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번에 봤던 분들. 상도와 미자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미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안녕. 도윤이, 도연이. 할머니가 우리 이름 어떻게 알아요? 도연이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할머니가 너희들 많이 보고 싶었어. 상도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훈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으로 이제 손자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왜 왔어요? 도윤이가 순수한 얼굴로 물었다. 너희들 보러 왔어. 상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이들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해서는 안 되었다. 들어오시겠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상도와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좁은 반지하 방, 낡은 가구와 작은 부엌.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아이들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미자는 방을 둘러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서연이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이. 상도도 말없이 방을 바라보았다. 앉으세요. 서연이 작은 식탁에 의자를 권했다. 4명이 앉기에는 비좁았지만 아이들이 무릎에 앉으며 공간을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속마음이었다. 4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랐던 순간들, 우리가 몰랐습니다. 상도가 솔직하게 말했다. 서연 씨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며칠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유산을 포기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건 서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미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지훈이를 잃고 너무 슬퍼서 서연 씨한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다. 저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미자도 함께 울었다. 두 여자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했다. 엄마, 왜 울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서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닦았다. 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우리 손자들입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훈이가 남긴 아이들이니까요.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도윤과 도연은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 앉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믿어볼게요. 한 번 더. 상도와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몇 달이 흘렀다. 서연과 아이들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다. 상도와 미자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다. 할아버지, 이거 봐. 도윤이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했다. 우와, 우리 도윤이 대단한데? 상도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미자는 도연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훈이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가족이 생겼고 그녀에게도 의지할 곳이 생겼다. 저녁이 되자 5명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서연이 만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상도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뒤 새 어른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서연 씨, 고마워요. 미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손자들을 만나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상도가 말했다. 우리가 있어요. 가족이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가족은 때때로 늦게 피어나지만 늦게 핀 만큼 더 깊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시간은 흐르고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눈 내리는 밤 5개의 심장이 같은 지붕 아래에서 따뜻하게 뛰고 있습니다.